군대는 계급이 법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 군 생활은 꽃길이야. 하지만 내 말을 거역하면 그땐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사령부의 절대 권력자 박대령이 갓 부임한 김대위에게 던진 이 오만한 선전포고는 머지않아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빽도 이름도 없는 줄 알았던 여군 대위가 사실은 대한민국군의 정점 사성 장군의 외며느리였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망이 불러온 처절한 파멸의 기록, 그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작전의 심장부라 불리는 사령부 본청. 차가운 금속성 군화 소리가 복도를 가로지릅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사령부 작전처에 배치된 김지한 대위는 전형적인 군인. 가문의 정기를 이어받은 듯 강직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사 시절부터 독종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췄고 야전 부대에서도 남자 장교들을 압도하는 지휘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령부라는 거대하고 폐쇄적인 조직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작전 계획서가 아니라 박성태 대령이라는 거대한 악습의 벽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사령부 내에서 라인의 대가로 통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싹싹했지만 아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폭군이었습니다. 특히 여군 장교들을 자신의 비서나 접대부 정도로 여기는 그의 태도는 부대 내에서도 쉬쉬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지한이 부임 신고를 위해 대령실 문을 두드렸을 때 박 대령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김지한 대위라. 소문대로 마스크가 아주 훌륭해. 야전에서 굴러먹다 왔다고 해서 험상궂을 줄 알았더니 사령부 분위기가 확 살겠구먼. 지한은 불쾌감을 억누르며 관등 성명을 댔습니다. 대위 김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코방귀를 뀌며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국가, 국민, 김대위, 사령부는 그런 거창한 말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국가고 내가 국민이야. 자네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 기분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1순위라는 소리지. 그날 이후 지한의 일상은 문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한에게 작전 장교의 본업인 작전 수립 대신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타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점심 식사 때는 박 대령의 옆자리에 앉아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박 대령의 손은 수시로 지한의 어깨나 등을 스쳤고 그때마다 지한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김대위,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지. 내가 아는 지인들이랑 식사 자리가 있는데 자네 같은 미인이 옆에 있으면 내 체면이 좀 서거든. 이건 상사의 명령이야. 지한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오늘 처리해야 할 작전 보고서가 산더미입니다. 그러자 박 대령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보고서? 그까짓 종이 쪼가리 내가 안 읽으면 그만이야. 김대위, 자네 진급하고 싶지 않아. 여군이 진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 그래.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별까지 달아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어? 지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침묵하자 박 대령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공개적으로 지한을 깎아내렸습니다. 김대위는 얼굴값 하느라 일은 뒷전인 것 같아. 역시 여군은 사령부 체질이 아니야. 박 대령의 말 한마디에 주변 장교들은 지한을 동정하거나 혹은 질투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한은 이 모든 부당함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관사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은 남편과의 통화뿐이었습니다. 지한아, 사령부 생활은 좀 어때?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지한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괜찮아. 당신도 전방에서 고생 많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지아는 차마 남편에게 박대령의 추잡한 행태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인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더더욱 비밀로 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힘으로 이부조리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는 사건이 조만간 터질 것임을, 그리고 그 폭풍이 박대령의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것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령부의 어둠이 깊어지는 어느 금요일 밤, 박대령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지안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눈은 이미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대위, 오늘 밤은 좀 특별한 명령을 내릴까 하는데. 작전과장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박대령이 내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여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대위, 자네는 참 영리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꽉 막혔단 말이야. 군인에게 진급이 뭔지 몰라서 이래. 자네 동기들, 지금 다들 줄 타느라 정신없어. 그런데 자네는 운 좋게 내 눈에 들었잖아. 이건 기회야. 남들은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황금 티켓이라고. 박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고는 잔에 가득 채웠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지안의 귓가에는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술잔을 지안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네 이번 소령 진급 내가 보장해. 아니, 그 너머까지 내가 길을 닦아줄 수 있어. 하지만 내 손을 뿌리친다면 글쎄, 자네 군복을 계속 입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 밑에서 평생 진급 누락자로 썩고 싶나? 아니면 내 밤수발 좀 들고 화려하게 비상하고 싶나? 선택은 자네 몫이야. 지안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박대령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대령을 응시하며 아주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제 실력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당한 제안은 제 군인 정신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안이 뒤를 돌아 문으로 향하자 등 뒤에서 박대령의 거친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야, 김지안, 너 지금 가면 후회할 거야. 내가 누굴 믿고 이렇게 기고만장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령부 안에서 내 말 한마디면 넌 그냥 쓰레기 되는 거야. 알아들어?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박대령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안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박대령이라는 거대한 악습과 홀로 맞서야 하는 외로운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박대령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아주 치졸하고도 집요한 방법으로 지안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 박대령은 모든 참모가 모인 자리에서 지안의 업무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작전과 김지안 대위, 자네가 어제 제출한 보고서 말이야. 이게 초등학생 일기장이지 보고서인가? 야전에서 굴러먹다 와서 그런지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구먼. 사령부 물 흐리지 말고 나가서 연병장이나 돌지 그래. 주변 장교들은 박대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며 지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박대령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도 선뜻 지안을 두둔하지 못했습니다. 박대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안에게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잡무를 배정했습니다. 작전 계획 수립이라는 본래 업무에서는 철저히 배제한 채 부대 내 비품 정리나 행사 지원 같은 허드렛일만 시켰습니다. 지안은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관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안은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은 휑하게 들어갔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불며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시아버지의 권력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박 대령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될 것임을 말이죠. 또한 그녀는 사령부 내의 수많은 여군 후배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후배들은 더 큰 괴롭힘과 부당함에 노출될 것이 뻔했습니다. 지아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박 대령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사항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 대령이 보낸 음란한 문자 메시지와 사적인 호출 기록들을 캡처하여 별도의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독리를 갈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지안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한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안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대령은 지안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지 않고 직접 지안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대위, 자네가 이번 한미 합동훈련 작전 계획서 일부를 분실했다면서? 보안 사고는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 알지? 자네 같은 무능한 장교 때문에 우리 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됐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야. 지아는 황당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전 계획서를 본 적도 건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박 대령이 지안을 제거하기 위해 파놓은 추악한 함정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이미 헌병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였고 지안의 책상 서랍에서는 박 대령이 몰래 넣어둔 2급 기밀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료 장교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김 대위가?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안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박 대령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대위,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 자네는 곧 보직 해임될 거고 군법회의에 회부될 거야. 내가 말했지. 내 손을 잡았으면 꽃길이었을 텐데 지옥을 선택한 건 바로 자네야. 지아는 헌병들에 의해 조사실로 끌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 아니,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헌병의 눈을 피해 남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줘. 이제 때가 되었다고. 지안의 메시지가 전송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에 서 있는 참모총장의 관저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사령부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추악한 함정에 빠졌는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성 장군의 분노는 사령부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은 지안의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박 대령이 파놓은 보안 사고라는 덫은 치졸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군인에게 기밀 유출 누명은 단순히 경력의 끝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취조실의 백색 전등 아래서 헌병 수사관은 지안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김대위, 당신 책상에서 나온 이 서류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작전과장이 직접 제보한 겁니다. 순순히 인정하면 정상을 참작해주겠소. 지안은 수사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져온 적도 서랍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대령님이 저를 보복하기 위해 조작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보복? 사령부 핵심 요직인 대령님이 갓 부임한 대위 하나를 잡으려고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한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령부의 여론은 순식간에 박 대령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평소 지안을 아끼던 선배 장교들도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도 박 대령의 서슬 퍼런 기세와 확실한 증거 앞에 입을 닫았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말은 곧 진실이었고 지안은 그저 앞날이 창창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박 대령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안의 평소 품행이 좋지 않았고 여군이라는 특권에만 안주하려 했다며 여론 조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조사실에 갇혀있는 동안 철저한 고독을 맛보았습니다. 누구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긴 그 짧은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었을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말입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시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격하지만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섰던 그분이 며느리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같은 시각 육군 본부 참모총장 집무실. 책상을 내리치는 묵직한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장의 비서실장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총장의 손에는 지안의 남편, 즉 자신의 아들로부터 전달받은 녹취 파일과 기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안이 한 달 동안 지옥 같은 사령부 생활을 견디며 모아온 박태령의 추악한 범죄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성태, 이자가 감히 내 며느리에게, 아니 대한민국 육군 대위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총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안이 왜 그토록 입을 닫고 견뎌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한 길 대신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증거로 승부하려 했던 며느리의 고집스러운 정의감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총장은 즉시 감찰실장과 검찰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령부로 간다. 예고는 필요 없다. 박성태 대령이 진행하고 있는 김지안 대위에 대한 모든 조사 상황을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라. 그리고 총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박 대령의 지난 3년간의 인사고과와 여군 관련 민원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라.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마라. 사령부에서는 박 대령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지안을 조롱했습니다. 거봐, 내 말 안 듣고 뻗대더니 결국 저 모양 저 꼴이지. 이제 저 계집애는 감옥 아니면 불명예 전역이야. 우리 작전과는 다시 평화로워질 걸세. 박 대령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을 때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참모 총장님의 성판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입니다. 박 대령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총장님이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셔? 그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본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본관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서늘한 눈빛의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총장은 사령관의 영접도 거절한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초췌해진 지안의 모습이 총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대위 김지안, 필승. 총장은 며느리의 야윈 얼굴을 보고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공적인 자리였기에 엄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김대위. 이제부터는 군의 법이 너의 명예를 지켜줄 것이다. 박 대령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총장님이 왜 김대위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총장의 곁에 서 있던 검찰단장이 박 대령을 향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이 그토록 조롱하던 백없는 여군의 실체가 대한민국군의 정점인 참모총장의 외며느리라는 사실이 전 부대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박 대령이 들이닥친 것은 총장이 도착하기 불과 1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헌병 수사관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단둘이 남게 된 지안을 향해 조소 섞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김대위,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내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이미 내 서랍에서 기밀 서류가 나왔어. 이건 빼도 박박 못할 간첩죄나 다름없단 말이야. 박 대령은 지안의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비릿한 가죽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지안의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자진 전역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 사인해. 그러면 내가 보안 사고는 단순 과실로 덮어줄게. 군복만 벗고 조용히 나가면 감옥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소리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다. 박 대령의 눈은 승리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지안이 결국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떨리는 손을 감추고 박 대령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사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도망쳐야 합니까? 오히려 대령님이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곧 본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책임질 시간이 올 테니까요. 지안의 말에 박 대령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책임? 누가 나한테 책임을 물어? 사령관? 아니면 국방부? 이 바닥 생리를 모르는구먼. 계급이 곧 진실이야. 박 대령이 지안의 멱살을 잡아채며 위협하려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군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들릴 리 없는 위험 있고 절도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 대령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 대령은 짜증 섞인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야? 지금 취조 중인 거 안 보여.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 대령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어깨 위에 박힌 별 4개가 조사실의 백색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군 검찰단장과 감찰실장이 시퍼런 서슬을 세우며 서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너무 놀라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박성태 대령, 자네가 방금 말한 계급이 곧 진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내게도 좀 설명해 주겠나? 총장의 낮은 목소리가 조사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박 대령은 허겁지겁 경례를 붙였지만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예고도 없이 어찌 여기까지? 총장은 박 대령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그는 지안의 초췌한 몰골과 박 대령이 내민 전역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며느리에게 자진 전역을 강요하고 기밀 유출 누명까지 씌운 자네의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자네가 휘두른 그 권력이 국가가 준 것인가? 아니면 자네의 비겁한 욕망이 만든 환상인가? 며느리라는 단어가 총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조사실 안에 있던 모든 헌병과 수사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김대위가 총장님의 며느리라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동안 자신이 지안에게 저질렀던 온갖 악행과 추잡한 발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이름 없는 여군 대위가 아니라 대한민국군의 심장을 움직이는 호랑이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에 박 대령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총장은 지안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지안은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시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다시 한번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김대위, 수고했다. 내가 모은 증거들은 이미 검찰단에서 검토를 마쳤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총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찰 수사관들이 박 대령을 에워쌌습니다. 박성태 대령, 당신을 직권남용, 강요미수, 성희롱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대령은 비참하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안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의 손에는 이제 지안이 찼어야 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안은 조사실을 걸어 나오며 사령부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정의라는 작은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 대령이 파놓은 함정을 완전히 부수고 그가 쌓아 올린 추악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조사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지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휘청였지만 곁에 선 시아버지, 참모총장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안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 아비에게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 총장의 목소리는 아까의 서슬퍼런 위험 대신 한 가족으로서의 깊은 애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저으며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 실력으로, 제 이름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총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명예가 곧 내 명예고
우리 군의 명예다. 내가 버텨준 덕분에 우리 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기회를 얻었구나. 사령부 전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성 장군이 직접 들이닥쳐 작전 과장을 체포해갔다는 소식은 번개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지안이 총장의 외며느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방관하거나 박 대령의 눈치를 보며 지안을 멀리했던 동료 장교들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지안에게 사과하러 가야 하나 고민했고, 누군가는 혹시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서류를 파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총장의 행보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사령관실로 향해 사령부 내의 모든 지휘관을 소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대령의 일탈이 아니다.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감찰실은 박 대령의 범죄를 알고도 침묵한 자들, 그리고 김 대위에게 씌워진 누명에 가담한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가려내라. 그 시각 지안은 남편과 짧은 통화를 마친 뒤 사령부 본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눈을 피하거나 황급히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비겁한 권력의 생리를 보며 지안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별 4개라는 배경이 생기자마자 세상의 태도가 바뀌는 이 현실이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배경의 양면성이기도 했습니다. 지안은 곧장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박 대령이 기밀 서류를 숨겨두었던 그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한 달 동안 모아온 비밀 다이어리와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록한 박성태 대령의 모든 악행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박 대령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많은 여군 장교와 하사관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성희롱을 일삼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보복을 가해 군복을 벗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박 대령의 보복이 두려워 혹은 군 조직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용기 있는 결단이 그들의 닫혀있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박 대령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 박성태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동기들이 다 사령부에 있고 국방부에 있어. 총장님도 잠시 오해하신 거야. 금방 나갈 거라고. 하지만 그가 믿었던 동기들과 선후배들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참모 총장이 직접 칼을 빼든 이상 그 누구도 제 목숨을 걸고 박 대령을 도울 바보는 없었습니다. 지안은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보직 해임 절차를 밟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령부의 연병장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곧 거대한 숙청의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군복깃을 매만졌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가 된 마음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내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심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겠다. 밤이 깊어지자 지안의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 참모 총장이 보낸 짧은 글이었습니다. 지안아, 내일 아침 본부 회의실로 나오너라. 내가 직접 끝내야 할 일이 있다. 지안은 그 메시지를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의 메시지를 받은 지안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직접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대한 조직의 무게가 어깨를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군복을 다려입었습니다. 구겨진 곳 하나 없는 전투복과 눈이 부시도록 닦은 군화는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사령부 본관 회의실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찼을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회의실 문 앞을 지키는 헌병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사령부의 주요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시아버지인 참모 총장이 별 4개가 선명한 정복 차림으로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은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대위 김지안, 명 받았습니다.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여있는 지휘관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에 감히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육군의 수치이자 치욕인 박성태 대령의 범죄 사실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 방조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는 지안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령이 지안에게 보낸 저질스러운 문자 메시지, 단둘이 있을 때 강요했던 밤수발 발언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지안을 매장하기 위해 기밀 서류를 조작했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박 대령이 총장이고 뭐고 내 말 한마디면 끝이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대목에서는 총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은 고통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살을 도려내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위, 일어나서 할 말이 있으면 해보게. 총장의 권유에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외면했던 선배 장교들, 그리고 박 대령의 갑질에 동조했던 참모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박성태 대령 개인에 대한 처벌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령의 괴롭힘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며 고개를 돌린 여러분의 침묵이었습니다. 계급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급자의 인격을 짓밟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사령부에서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안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박 대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이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총장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위의 말대로다. 오늘 이 시간부로 박성태 대령을 파면 조치하고 군 재판에 회부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거나 방조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보직 해임 및 엄중 문책을 지시한다. 회의가 끝나고 지안이 밖으로 나오자 평소 박 대령의 눈치를 보느라 지안을 멀리했던 동기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안은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미움보다는 씁쓸함이 컸지만 이제야 비로소 사령부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대령이 마지막 발악으로 지안의 남편과 시아버지의 관계를 언론에 유출해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은 자신이 죽더라도 지안의 가족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추악하시군요, 대령님. 하지만 당신의 그 얄팍한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지안은 시아버지에게 부탁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언론 앞에 서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가장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령부 대회의실 앞은 평소와 다른 삼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박성태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더불어 그가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지안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지안이 총장의 며느리라는 점을 이용해 권력을 이용한 표적 수사라며 언론에 제보하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 창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멀리 연병장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을 어루만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휘두르는 채찍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방패였을 이 계급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단단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안이 입장하자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 내부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자리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육군 본부 법무실장과 감찰관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여전히 참모총장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대령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안을 발견하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지안, 내가 총장 며느리인 거 속이고 들어와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게 정이냐? 이게 바로 권력 남용이야. 너랑 내 시아버지가 짜고 나를 몰아내는 거라고. 박대령의 고함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단상 위에 올려두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성태 대령님, 제가 총장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당신의 추악한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밤수발을 강요하고 기밀 서류를 조작해 누명을 씌웠을 때 당신은 제가 누구의 가족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저 배경 없는 여군 대위 하나쯤은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지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박대령이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여군 대상 성범죄와 인사비리의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지안이 한 달 동안 사령부의 구석구석을 뒤지며 그리고 총장의 지시로 감찰부에서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들은 당신의 보복이 두려워 군복을 벗거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참모 총장이라는 시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배경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지안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박대령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가 주장하던 특혜 의혹은 지안이 제시한 방대한 범죄 증거들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특히 지안이 부임 이후 시아버지와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박대령의 갑질을 홀로 견디며 증거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자 박대령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박대령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박성태 대령,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익을 챙겼고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부하의 영혼을 파괴했다. 자네가 내 가족을 건드려서 내가 분노한 것이 아니다. 자네가 대한민국 육군의 근간을 흔들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다.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총장의 선언과 함께 징계위원회는 박대령에 대해 파면 및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이었습니다. 박대령이 헌병들에 의해 다시 끌려나갈 때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백없는 여군이 사실은 그를 파멸로 이끈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지안의 뒤로 수많은 장교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총장의 며느리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거대한 악습에 맞서 승리한 한 명의 진정한 군인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지안은 마침내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긴 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령부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성태 대령이 파면된 후 그와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지안을 고립시켰던 핵심 측근들 역시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거대했던 악의 고리가 단번에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군사재판에서 직권남용과 성희롱, 무고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낙인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지안은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잠시 휴가를 얻어 남편이 근무하는 전방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남편은 지안을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안아, 정말 장하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혼자 견뎠어? 남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지아는 그제야 참아왔던 참담함과 안도감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사성 장군의 며느리가 아닌 한 남자의 아내이자 대한민국 대위 김지안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 지독했던 고립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가를 마친 지아는 다시 사령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에는 이제 경계심이나 조롱 대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박 대령이 망쳐놓았던 작전처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배경이나 성별이 아닌 오직 실력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사령부 내의 여군 후배들은 이제 지안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선례가 그녀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지안의 소령 진급 심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령 같은 걸림돌도 누군가의 뒷배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동료들의 정당한 평가만이 지안의 어깨 위 계급장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된 명단 가장 윗자리에 김지안 대위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그 자리를 쟁취해냈습니다. 진급 신고를 하던 날, 지안은 다시 한번 참모총장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소환된 것이 아니라 당당한 진급자로서의 방문이었습니다. 총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의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김소령, 아니 지안아, 너는 단순히 한 대령을 몰락시킨 것이 아니다. 우리 군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어. 앞으로도 그 강직함을 잃지 말고 우리 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 지안은 늠름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필승, 명심하겠습니다. 사령부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펄럭이는 태극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위엄있게 느껴졌습니다. 권력을 방패 삼아 약자를 짓밟던 자는 사라졌고 명예를 위해 인내했던 군인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지아는 집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느리고 고통스럽게 찾아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는 반드시 찬란한 승리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령 김지안, 그녀의 진정한 군 생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